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교재는 142쪽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득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웠었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기로 했죠. 이자소득, 이배사근, 연기퇴양이라고 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총 8가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다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했습니다. 종합과세. 합쳐서 신고를 하겠다. 자, 우리 퇴직이랑 양도소득 한 칸 띄우도록 할게요. 자,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따로 신고를 하자라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주의하실 점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또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따로따로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소득, 얘들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했었고요. 자, 얘가 수익이면은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필요 경비라는 것을 빼줍니다. 그죠? 필요 경비라는 걸 빼주면은 죄송해요.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 필요 없죠. 없습니다. 배당 소득 없고 사업 소득은 필요 경비 필요하죠, 여러분. 사업하기 위해서는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공장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광고 선전비 여러 가지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주고 연금소득 공제 빼주고 기타 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경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서 나온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퇴직 소득 금액,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 여기 소득 중에서 빠져야 되는 게 있죠.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 거. 비과세 소득이랑 분리과세 소득이 있다면 빼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비과세는 애초부터 세금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은 일정한 조건에 맞으면 원천 징수로 종결을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시 1강으로 돌아가셔서 빠르게 한 번 더 들어봐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각각의 소득의 특징들을 볼 겁니다. 자,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볼 거예요. 자, 퇴직이랑 양도는 저희 시험 범위에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퇴직이랑 양도는 보지 않고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세율은 몇 프로인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볼 거예요. 두 가지를 묶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받아오는 소득이죠. 그래서 얘들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하고 합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다시 교재로 돌아와 주시고 자, 이자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자 소득의 범위를 먼저 볼게요. 도대체 어떤 소득이 이자 소득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자, 여기에서 채권이라는 거는 뭐 국채, 공채, 사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채 기억나시죠? 우리 사채 파트도 재무회계 때 따로 공부하셨죠? 자, 사채를 구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채권을 구입하고 이자를 수령한 게 있다 또는 싸게 구입한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여기에서 예금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자 소득 맞죠? 자, 3번.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자, 여기에서 환매 조건부라는 환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물론 금융기관이 되겠죠.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채라든지 국채 또는 증권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원짜리를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파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10원에 팝니다. 근데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지금은 너한테 10원에 팔 건데 나중에 내가 다시 웃돈을 더 주고 예를 들어서 15원을 주고 다시 사오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땐 어때요? 10원 구입했다가 나중에 15원 받고 파는 거죠. 되파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액인 5원은 이자 성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10원짜리 증권을 파는 이유는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10원짜리를 판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 들어보셨어요? 우리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이랑 저축성 보험.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험금을 내고 있죠. 자, 근데 보장성 보험은 내가 납입한 금액보다 나중에 환급액이 더 적어요. 이렇게 해야겠죠? 환급액이 더 적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너무 많나요? 100만 원 납입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돼서 돌려받을 때에는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장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 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장 위주로 받겠다라는 거고요. 저축성 보험은 내가 따박따박 납입한 금액보다 만기가 되어서 환급받는 금액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납입했는데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뭐 120원 정도, 120만 원 정도 환급을 받는다. 그러면 20만 원의 이득이 생겼죠? 보험 차익이 생겼죠? 그럼 이 20원을 어떤 소득으로 넣을 것이냐? 우리가 저축한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10년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10년 미만이면은 이자 소득으로 넣어서 세금을 내셔야 되고, 만약에 10년 초과한다. 그러니까 장기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자, 그 다음 5번.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자, 여기에서 직장 공제회. 자, 만약에 내가 교직원이다, 공무원이다, 또는 군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직장 내에서 회비를 거두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교직원이고 월급에서 10만 원씩 떼다가 공제에 납입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납입한 게 120만 원이고 만기가 되거나 아니면 퇴사하면서 내가 돌려받았다라고 했을 때 1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30원에 반환금이 초과되었죠. 그러면 이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자 성격으로 보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자, 얘들 한번 볼게요.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와 수수료를 얘기하고, 다만 주의할 점,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 소득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이나 대부업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대부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제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자 받은 게 있겠죠? 그럼 이 이자를 이자 소득으로 봐서 이자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나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업성이 있을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은 목적 자체가 돈을 빌려주는 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자를 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정말 많이 물어요. 4번, 5번, 6번 정말 많이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위와 유사한 소득이고 자금 대여의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포괄주의를 적용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유사한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자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포괄주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 2번 이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걸 볼게요. 다시 얘기하면 이자 소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자 소득이 아니면 아니지 굳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보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소득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께서 아, 이자 소득이구나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사업이랑 관련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원인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간다. 자, 우리 기타 소득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제가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죠. 그죠?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을 때 법정이자는 그냥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자를 몇 프로 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이제 3번 배당 소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익 배당 또는 건설 이자의 배당. 자,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준 주주들한테 이윤을 배분해야겠죠. 자, 그래서 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배당 소득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여기에서 집합투자기구는 증권회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사실 법인세법으로 들어가셔야 이해가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당으로 의제하겠다. 의제는 간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 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 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라는 개념을 우리 1강에서 배웠죠. 자, 위와 유사한 소득이면은 배당으로 보겠다. 라는 것이 포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 증권회사로부터 이익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배당 소득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얘기는 원천징수로 종결을 하겠다. 혹은 따로 신고 납부하고 끝내겠다. 굳이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비실명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볼게요. 자, 이자 소득은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만기일이 되면은 이자를 받아오는 거겠죠. 자, 근데 정기예금에 실명이 없대요. 이름이 없대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뭐 남의 명의를 빌려다가 내가 뭐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매기기 위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 원천징수 세율을 보시면은 45%죠. 저희가 지금 현재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최고 세율을 매기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자, 직장 공제외는 뭐 교직원 공제외나 아니면 공무원 공제외 이런 것들이었죠. 자, 얘들은 기본 세율이라고 적혀 있죠. 또 세율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취지입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쳐버리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신고하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개 목적이 좀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조건 종합과세는 무조건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할 때에는 보통 원천징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거는 따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따로 매기자라는 거였죠. 그죠? 자, 해외에서 받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자, 우리가 국외에서 이자 소득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거주자로 살고 있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국외에서 받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한 적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서 다 같이 신고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이자 소득. 여기에서 출자는 자본금을 넣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말 그대로 공동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고 25%의 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조건에 따라서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 할 수도 있다. 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선택적으로 종합과세 하면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겠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조건부 종합과세. 자, 조건부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초과면 만약에 내가 받은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걸 꼭 외워주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분리과세를 채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종합과세 할 때도 있고 따로 분리과세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가 어떤 게 되는지를 볼게요. 일반적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이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아오겠죠? 그때 은행에서는 14%를 뗍니다. 여러분들도 정기적금 만기일이 됐을 때 내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세금을 떼는지 한번 보세요. 14% 떼고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의 10%인 1.4%를 같이 떼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5.4%를 떼이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거 기억나시죠?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걸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얻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25% 원천 징수를 하고, 만약에 2천만 원 초과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소득이랑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자 소득의 범위가 어떤 게 있는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로 착각하는 것들, 얘들은 이자 소득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 잘 봐주시고, 그 다음 배당 소득의 범위를 받고, 그 다음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할 건지, 종합과세 할 건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분리과세 할 건지를 봤습니다. 네, 사실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 말고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외우기가 사실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몇 가지를 뺐어요. 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이 아닌 것. 1번,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 2번, 비영업대금의 이익. 3번,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하는 일시금. 4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10년 미만. 자, 여기서 아닌 거는 3번이죠, 여러분. 3번은 저희가 배운 적이 없죠. 만약에 연금 저축에서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당연히 연금 소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금 외로서 수령하는 일시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자 배당 소득을 받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